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 소식은요. 언제나처럼 한 주간의 날씨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가 입추가 지났는데도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더위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정춘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동 송로거리가 뜨겁게 달궈집니다. 손선풍기와 양산을 써도 열기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실내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바깥 온도는 35도에 육박하지만 실내 온도는 10도를 유지합니다. 긴 소매옷을 챙겨 입고 빙판 위로 스케이트가 미끄러지자 그제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밖에는 더운데 안에는 옷 입어도 추울 만큼 시원하고.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이 몰리면서 계곡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고 튜브에 몸을 맡기고 유유자적 떠다닙니다. 바로 옆 나무 그늘에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더워지면 다시 계곡물에 풍덩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계곡 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보면 더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산에서 바로 내려온 계곡물이라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집에 있는 그 에어컨하고는 밖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자연의 이런 시원함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죠.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 말복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모레가 말복인데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간밤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벌써 이 시간에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30.2도, 체감온도는 31.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에도 당연히 더웠겠죠. 네, 덥습니다. 지난 서울도 밤사이 28.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22일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8일째 연속으로 열대야, 밤에도 25도 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낮더위보다도 밤더위가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2018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을 보냈었는데 연속 열대야 일수가 26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994년이 24일이었는데 올해가 22일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해를 따라가고 있는 역대 3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 앞으로 향후 열흘 동안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 이 열대야의 연속 일수가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더위가 꺾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서울은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뭐 이번 주 보니까 폭염 변수가 뭐 동풍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동풍 어떤 변수입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에 있어서 고기압과 저기압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예. 그런데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압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풍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더위의 양상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의 좀 남서쪽, 서쪽 계열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고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굉장히 바다에 위치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계속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덥고 습하고 또 고개를 태백산맥을 넘는 동쪽 지역은 더 고온건조해지고 바다의 영향까지 더해지는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이제는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서쪽이 아니라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바람은 산맥을 타고 넘을 때 고온 건조해집니다. 성격이 전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 지역이 앞으로는 평소보다 기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 37도까지 내다보고 있지만요. 뭐 경기도 서울 더 더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공기가 산맥을 한번 타고 넘으면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다습을 안 하고 건조만 하다.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만 높아가고 이런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는 습도는 좀 덜하기는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기온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온에 대한 추이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덥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입추가 지났는데 초여름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좀 언제쯤 선선해지는 겁니까? 일단 광복절 연휴 때 광복절 연휴 기간까지 우리나라는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가 뭐 올해 열돔 현상이다, 이중 고기압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네. 뭐 입춘보다는 우리나라는 삼복더위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7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그런 더위 기간 동안이 가장 더운 우리나라의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광복절 연휴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 9월 달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준을 낮다라는 20%보다 80%로 굉장히 우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 덥다고요? 평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은 그래도 9월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대한 대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얘기하면 정말 답답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이례적인 계속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뭐 우리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제 곧 추석 아니겠습니까? 9월이면 추석인데 채소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농작물 얘기를 하면 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온성 작물인 고랭지 작물의 재배 면적이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날 정도고 지금 이곳에서는 20년 만에 자두나 사과가 재배될 정도로 이런 기온도 낮고 좀 건조해야 될 기후에서의 어울리지 않는 작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2014년부터 2023년 동안에 33도가 웃도는 날, 폭염일수가 웃도는 날이 29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10년 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1일이었는데 불과 10년 사이 동안 160%나 넘게 폭염일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강릉 고랭지 그 지역의 폭염일수가 127일에서 146일로 19일이나 증가를 했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일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워낙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53일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고랭지 작물에 대한 작황, 출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후 변화가 채소값까지 좀 변화를 일으킨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흘 전에 발생한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지진이요. 대지진의 전주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 일본에는 사상 첫 대지진주의보가 내려졌고 생필품 사재기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이교욱 기자가 현지 교민 얘기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일본 열도 전체가 대지진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현을 덮친 규모 7.1 강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상 첫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탓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에서 시고쿠현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입니다. 실제 일어나면 최대 23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 지진이 발생한 지 80년이 흘렀고 향후 30년대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을 수도 없이 겪어온 일본인들도 이번만큼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생수가 동나고 미리 피난용 가방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많이 사놨는데 이건 큰일이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이제 강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곧 상륙할 5호 태풍 마리아도 최대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휴가철을 맞은 일본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대지진이 진짜 오는 건지 굉장히 걱정되는데 일본 현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제 알려드렸지만 지난 8일이었죠.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지금 잇따른 지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난카이 해곡 지진에 대한 임시정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기상청이 말하는 거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일본의 3대 지진 중에 하나인 난카이
대지진을 의미를 합니다. 한 90년에서 150년 사이 주기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30년 이내로 이 정도의 그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 80% 이상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 지역의 불안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휴가철이어서 일본으로 휴가 가는 분들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태풍까지 좀 전에 올라온다. 5호 태풍 마리아라고 하는데 태풍까지 올라오니까 일본 여행객 준비하는 분들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력 자체가 이제 뭐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약해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태풍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강한 세력이 조금 어느 정도 육지를 다다를 때쯤이 되면 약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오늘 오전 9시에 일본 센다이 북동쪽 해상 부근에 육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열과 에너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통을 해서 지나갈 때 엄청난 위력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남쪽 해상에서는 물론 이 태풍, 6호 태풍 현재로서의 예상 진로로는 일본 쪽을 향하기보다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다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6호 태풍도 다량의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으로 좀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과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태풍 2개까지 연이어 오는 상황, 일본 상황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여행을 강행한다라기보다는 좀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본 여행 하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주일 만에 돌아온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것처럼 이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는 박혜정 선수가 굉장히 마냥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메달 따기까지 사연이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혜정 선수의 경기에는 아버지 그리고 언니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4월 8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박혜정 선수는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아껴오다가 은메달을 목에 건 뒤에야 한국 가서 어머니께 메달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습니다. 박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 생각이 났고 엄마가 꿈에 나와 함께 놀러를 갔다. 일어나니까 내가 울고 있었다. 이렇게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박혜정 선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빠랑 언니는 응원을 왔거든요. 근데 언니랑 아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 하늘에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응원하는 거 알고 있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정말 눈물이 나. 네, 아름다운 메달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흥겨운 얘기 해볼까요? 삐약이 신유빈 선수 얘기해볼 텐데 자, 주말에 여자 단체전 동메달 따면서 이번 대회에서 메달 2개 획득을 했어요. 자, 4년 뒤에 LA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금메달 좀 기대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유빈 선수는 사실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선수였는데요. 개막 후 대회인 첫날인 지난달 27일 임종훈 선수와 짝을 이룬 혼합복식 16강전을 시작으로요. 10일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까지 보름 동안 무려 14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그 결과 동메달 2개를 수확을 했는데 국민 삐약이가 한국 여자 탁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군요. 언니들과 함께 하니까 더 지치지 않았던 것 같고 진짜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언니들 너무 대단하고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 언니들. 지금 한번 해주시죠. 부끄러워. 언니가 60살까지 저랑 복식했으면 좋겠어요. 난 50살 같이 복식해.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또 아빠 말 안 하면 서운해하니까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신유빈 선수는 경기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싸주신 바나나 그리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힘을 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신유빈 선수 어머니가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다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희 선수는 유빈 어머님께서 주먹밥을 만드셔서 손이 정말 부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하셨다. 그리고 별 모양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 먹으면서 경기를 했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메달의 힘이 주먹밥에 비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올 법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메달 종합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나갔는데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보니까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에 올랐는데 자, 보니까 이제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원동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인드, 이 생각 자체가 국가대표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우선 이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에 네.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 144명의 선수를 파리에 보낸 우리나라는요. 당초 금메달 5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통산 32개를 획득하면서 전체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 배경에는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격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반효진 선수.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없다. 이게 바로 좌우명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또 노트북 모니터에는요.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이런 글을 써놓고 네. 올림픽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메달을 땄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울림을 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인데요. 메달을 땄다고 젖어 있지 말라. 해 뜨면 마른다. 금메달의 영광은 이미 과거라는 말이 스스로를 담금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생각도 금메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고 좀 배울 부분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이 굉장히 주목한 선수입니다. 사격 김혜지 선수가 있는데 미국 MBC 방송에 선정한 파리올림픽 10대 스타에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혜지 선수는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사격 폼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여러 인터뷰, 기자회견 등으로 무리를 하면서 지난 9일에 좀 쓰러졌는데요. 네. 다행히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10m 공기권총에서는 은메달을 걸었지만 자신의 주종목인 25m 권총 예선에서는 탈락을 했는데요. 빵점 한 번 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니다. 이렇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신력 자체가 금메달감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정신력, 금메달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 막판에 최대의 이슈였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올림픽 폐막했으니까 본인이 예고한 대로 이제 추가 입장 발표할 것 같은데 좀 뭐 예상해 보면은 개인 스폰서와 관련된 일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안세영 선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좀 막지 말고 많이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이게 바로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이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등에 대해서 경위를 좀 파악을 하고요. 또 협회의 보조금 집행,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번 참에 한번 개선한 좀 일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올림픽 폐막했지 않습니까? 폐막식 보니까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나온 겁니까? 네, 이 폐막식 현장이 마치 영화 이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으로 변했는데요. 네, 갑자기 톰 크루즈 배우가 스타디움 지붕에 나타났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 높은 스타디움 지붕에서 지상으로 한 번에 내려오더니 올림픽길을 넘겨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스타디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이 대서양을 넘어서 LA 상공으로 이동한 톰 크루즈는 스카이다이빙으로 뛰어내렸고요. 또 할리우드 사인이 위치한 곳에서 MTV 미국 국가대표에게 올림픽기를 전달을 했는데 바로 4년 뒤인 2028년 올림픽이
LA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곳의 상징인 이 할리우드 액션 배우 아하. 톰 크루즈가 파리에서 올림픽기를 넘겨받아 LA로 가져간 겁니다. 톰 크루즈는 사실 나이가 62입니다. 굉장히 벌써요? 노장인데요. 예. 네, 스카이다이빙, 오토바이 액션 등을 선보이면서 LA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렸거든요. 역대 3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LA 올림픽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 4년 뒤까지 어떻게 저희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대단했고 보름간 좀 행복했고 감사하다는 말도 저희가 한번 전하고 싶네요. 네. 장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태극 전사들처럼 정치권도 좀 희망과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자,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야가 이제 일부 협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은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두고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두고 야당이 좀 분열되는 모습이 지난주 말판에 좀 보였었는데 지금 불이 또 이번엔 여권으로 좀 옮겨 붙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등으로 좀 비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전당대회 이후 손을 맞잡았던 두 사람 한 달 만에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명분도 없고 지지층의 호응도 얻지 못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한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요. 수차례 대통령실에 반대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주말 사이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지자 친윤계 쪽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아니하고 특정 언론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 여당에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결정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 심사위원장 역할을 했었다는 점도 재소환이 됐습니다.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조금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으로 당정이 또다시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민지숙 기자가 전한 것처럼 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 광복절 복권 두고서 정치적 파장이 계속 여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온 윤한 갈등, 몇 번째 윤한 갈등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비화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계속 나와요. 아마 이제 뭐 크게 저는 갈등이 크게 노을권으로는 안 봐요. 갈등이 아닐 거다? 예, 크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복권은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의견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뭐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의 결정이 돼서 존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약간에게 뭐 당원들 의견을 전달한 정도로 이제 그 반대한 거지 노골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에요. 좀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옛날 총선 때처럼 이렇게 큰 갈등이 노정될 거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송치훈 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로 이렇게 비화 크게 번질 것 같다는 않다고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떤 또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당당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이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
저희가 원하는 건 뭐 최상병 특검법과 같이 지금 대통령실의 의견과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더 강하게, 당당하게 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야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백방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이 대통령에게 계속 어떤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지금 윤한 갈등이라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을 텐데도 계속 복권 반대 의사를 쭉 이번에 또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유죄를 받은 것이 선거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와 관련된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똑같이 발표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당시 똑같이 댓글 조작 혐의로 똑같이 민주주의 선거를 좀 교란시킨 혐의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런 바람직합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번에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사면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지 않냐. 지금 말한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그 2023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런 그 바로 사면 복권 시켜준 다음에 바로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당시 차관이었던 그 서천호 지금 경남 사천의 국회의원인데요. 사면시키면서 바로 출마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사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표명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 잣대가 똑같고 그래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전에 이 복권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언론인 지난주죠. 지난주 막판에 언론 보도 통해서 이 얘기를 접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일각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 언론에 대고선 저렇게 반대 입장을 흘려? 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이미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한 대표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난 다음에 그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와 그리고 그 용산 쪽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소정 변호사님 사전에 뭐 당 정간에 어떤 교감 같은 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해왔던 입장을 견지해왔던 대로 반대 입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당하고 사전에 뭐 조율하거나 협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을 하더라도 다양한 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또 의견을 여러 경로로 그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잖아요. 저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게 그게 원칙이죠. 지금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게 자연스러운 원칙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송치훈 부의장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가 나왔을 때
야권에서 이제 대권 후보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야권이 분열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권 분열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길 일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본인도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귀한다고 해서 야권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글쎄요, 뭐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쪽의 세력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뭔가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야권 내에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뭐 자초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닌데 뭔가 지금 여권 내에서 오히려 이거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글쎄 전 그 한동훈 지금 신인 당대표가 그래도 뭔가 야권과 같이 뭔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협치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좀 갑자기 튀어나온 이 갈등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될까 봐 좀 그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런 거 하면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김 전 지사 복권을 본인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까지 좀 번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번 영수회담에서도 좀 언급이 된 부분이지?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뭐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직감정적 루트 통해서 요청을 계속해 왔는데 여권 관계자는 부탁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이 양측의 말이 지금 왜 다른 겁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 말은 믿기 어렵다. 예.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경쟁자인데 네. 굳이 복권을 요청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참 이게 포용력이 있다. 이런 경쟁자한테도 이게 복권을 요구하니까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걸 이게 몰래 비공개로 여러 차례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진짜 했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김경수 복권해달라. 이러면 이게 좀 통 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비공개로 했다는 거 증거도 없는데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갈등 이야기 놓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권의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단기적으로는 이게 여권의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사면되고 나면 이제 여권의 갈등이 더 이상 있을 일이 없죠. 이미 사면해버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본격 활동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친문의 갈등, 앞으로는 이게 야권 분열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여권은 이제 뭐 사면 이후에는 갈등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소정욱 변호사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분석하셨는데 정치부 부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양측의 말이 지금 다른 겁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은 원래 사면 복권 관련돼서 야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의 의견을 물어보는 통로가 원래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는데 사실 이번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말도 그랬지만 법사위가 계속 강대강대치로 뭔가 여야 갈등의 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야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계속 싸우는데 뒤로는 뭔가 공식적으로 사면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가 참 부적절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법사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 건 없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비공식 루트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공식으로 말했다는 근거가 많은 게 사실 김경수 전 지사 자체가 2022년에 사면될 때도 가석방 불원서를 내면서 뭔가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대한 그 자체를 부정한다.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복권해달라고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소통 루트, 소통 과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영수회담 그 시기 말고 이번 달에도 대통령실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 물어왔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래 사면 복권을 할 때 정치적 그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할 때 여야의 균형을 항상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계획하고 있었으면은 야당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통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 이번 복권을 앞두고도 우리에게 그 문의를 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그 바로 응대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루트로 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의견을 물어온 거는 팩트인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루트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좀 환영하는 표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계파별로는 조금씩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당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김기현 전 총리도 계시고 목표 예상되는 김경수 전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 박용진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성치훈 부의장은 이런 거 야권 분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 김두관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 대권 후보다 이거 하니까 굉장히 야유가 나왔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야권 분열이 될 수도 있는 약간 분위기 같아요. 저는 이제 다양한 주자가 있으면요. 박수가 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당이 다양한 대선 주자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게 시너지 효과나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야유가 논다는 말은 아마 이제 저분들이 상당수가 개딸 이런 분들이 아닌가. 지지자들이요? 예. 저런 식으로 저게 바로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박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는 뭐 저 앞날이 저런 게 바로 이제 그 분열 촉매제가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계속해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내 민주주의가 좀 회복돼야 된다. 다양성을 회복해야 된다. 전 그 말에 100% 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당원들이 야유를 보냈다면 부적절한 야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좀 강성 지지층과 김두관 후보 사이에 감정이 상해 있어요.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가 그 하나회 발언을 좀 한 이후에 마치 이거는 하나회와 같다라고 한 발언 이후에 지지층으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야유가 김경수 전 지사도 있다라는 발언에 대한 야유라기보다는 하나회 같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김두관 후보에 대한 그런 야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번 주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 좀 만난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부 동반으로 만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찬 행동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보수 대결집이죠.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제 여러 차례 만났어요. 지금 이제 보수 대통령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면 대결집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결집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부부 동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휴가지에서도 이제 공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 상당히 공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부부 동반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조만간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만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수사 책임자였어요. 그때 차장 때.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악연은 있고 새롭게 이제 그 하나가 되어 출발이 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다 결집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자,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을 갑자기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난다고 한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MB맨들의 복귀가 많아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죠.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MB 시절에 좀 실세를 누리던 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 좀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런 회동을 갖는 걸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아까 우리가 앞에 다뤘던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글쎄요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정치 맥락과 이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 이 서울의 한 재래시장 한 폭판에서 흉기를 들고 이 배회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 흉기 휘두른 장소를 보면 여기 회사와 가까운 곳입니다. 서울 동묘 이 벼룩시장인데 하마터면 정말 큰 인명피해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동묘 벼룩시장. 이 10일 낮에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성을 가해자를 체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흉기를 들고 이제 이 시장을 배회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르려는 그런 시도같이 보이는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는 듯한 모습 영상으로 그대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고 사람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 30분 만에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시민들 그 사이에 얼마나 좀 불안했겠습니다. 이 시민들 위협한 만큼 그에 따른 처벌 어느 정도 지금 주어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흉기를 휴대하고 이제 이 동묘 시장을 휘젓고 다녔던 이 40대 남성 처벌 가능합니다. 먼저 물론 이 흉기를 휴대해서 지금 재물 등을 지금 손괴했잖아요. 천막 같은 부분을 이제 칼로 자르는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특수 재물 손괴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거나 찌르다거나 그래서 폭력 행위에 따라서 뭐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따라서 처벌이 그렇겠죠. 가능하겠지만 이 흉기를 휴대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범죄가 가능합니다. 이 흉기 소지,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흉기 휴대 혐의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흉흉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흉기 사건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검찰이 쫓던 지명 수배자가요. 검찰과 수사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해요. 그렇죠. 인질극입니다. 이렇게 서울 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인질극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당사자는요, 지금 A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수배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당시 이 숙박업소에 이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사관들이 찾아가서 이제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신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수사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도주하려고 했는데 바로 수사관들이 쫓아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잡자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요. 이번에는 계단으로 이제 도주를 시도하게 되거든요. 네,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계단으로 가면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범인, 이 지명 수배자 이대로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도망갔습니까? 네, 결국 수사기관이 추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 상황에서는 놓쳐버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검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 체포 당시 상황 어땠는지 경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옷 입는다고 잠이 자리 비켜달라.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오면서 그 칼 들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김은배 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단 말입니다. 이 상대가 또 A급 지명 수배자입니다. 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달아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검찰이 4개월 전에 어떤 지명 A급 지명 수배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A급 지명 수배자의 소재를 알아가지고 검찰이 검거를 갔는데 네. 검거를 못하고 인질극이 벌어지니까 그냥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예씨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됐는데 재판을 받던 중에 병원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네. 병원 치료가 받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를 받고 병원 치료 중에 그럼 끝나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주를 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되면은 집행정지 끝난 뒤에는 다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수배를 했고 검찰에서 추적해가지고 소재를 알아서 검거하러 갔는데 네. 그만 놓치고 만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다행인 건요. 이 인질극 버리고 도망갔던 이 지명 수배자가 오늘 아침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인질극도 버리고 도주를 한 그 지명 수배자가 사실은 11일 오후 11시 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예. 자진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주하다 보니까 계속 쫓기니까 마음이 심적 불안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출석을 했는데 그 아마 경찰에서 연락처 같은 데에 설득을 했나 봐요. 어허. 계속 도주되면 더 처벌 받으니까 출석을 하고 계속 조용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걸 듣고 자진 출석을 한 거는데 근데 미애 씨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사기 지명수배뿐만 아니라 흉기 가지고 인질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흉기 인질극이기 때문에 경찰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또 인질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범죄를 조사할 것 같고요. 검찰이나 경찰은 이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아마 구속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이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영상만 저희가 놓고 보면은 그 상황 저희가 없었으니까 영상만 놓고 보면은 검찰의 어떤 이런 허술한 대처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명 수배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수사를 이어왔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검거를 앞두고 있었던 그 검거 당시에는 좀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이미 파악이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인질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여자친구는 따로 좀 불러낼 수는 없었는가. 이 숙박업소 주인으로 하여금 뭐 전화 같은 것을 해서 따로 좀 빼낼 수는 없었는가. 이런 지점이 먼저 하나 안타깝다고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지명 수배자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부탁했을 때 이 수사관들이 밖에서 그냥 기다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이 인질도 함께 있었잖아요. 네. 이때의 대응도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모습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서 무리해서 또 진압을 한다거나 검거를 하려고 했다면은 인질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이 사면을 보면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이 맞습니다. 그냥 탈주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 이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밖으로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주변에도 수사관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검거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가 영화 보면은 밖에 범인이 도망쳐 나와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딱 잡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번에 없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은발 팀장님. 이 도망 나가서 도심을 휘젓고 다녔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자발찌 부착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씨 같은 경우는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 불구속으로 아마가 수사가 됐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중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전자 부착 장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부탁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 번 또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명령을 위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책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2년 10월경에 전자 부착 장치 그 명령이 사실 소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안 차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전자 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 사람이 시내를 활보했다는 것은 아마 검찰이나 경찰이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을 신고했더니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신고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차란 어디든 참 심각합니다. 주차 문제에 심각해서 이웃 주민들 간에도 주차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부산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주차 구역 중에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따로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댈 수 없는 일반 차량이 이런 식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도 좀 다르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한 입주민이 다른 공간도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 전용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30회 이상 이런 부분을 촬영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제 구청으로부터 이 해당 불법 주차 차량이 받게 됐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잘못한 일 맞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같은 입주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차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적발이 되도록 신고까지 하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비난하는 듯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요 전단지로 이 빌라 내의 아파트 공용 공간에다가 부착을 한 겁니다. 신고까지 너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주민 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네. 나도 지금 블랙박스로 누가 이걸 촬영했는지도 확인했다. 사실 이 부분 협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전단지로 맞춰서 공용 공간에 이제 게시해 둠으로써 네. 오히려 지금 잘못한 쪽은 불법 주차를 한 쪽인데 맞네요. 이렇게 이 신고를 한 이웃 주민을 비난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또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계속 이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 김은배 팀장님 뭐 이렇게 뻔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뭐라면 잘못했는지는 정말 그분들이 위법적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아마 댓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 이제 판정을 받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서 아마 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싶다 하니까 그걸 보니까는 그 공익 제보한 사람 상태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집에 찾아와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주차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내가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만큼은 사라졌다 하니까 좋은 일을 하신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불법 주차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 사람한테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협박을 했으니까 협박죄까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협박이라고 한다면 어떤 해악을 고지할 때 협박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가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 가능하겠지만 내가 지금 누가 신고했는지 내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 정도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그 해당 게시글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것이 입주민들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적은 것인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그 댓글이 수기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에 대해서 좀 뭐 인정한다. 내지는 같은 입주민들끼리 너무 빡빡하다. 뭐 게시글에 동조 의견도 달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웃 사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뜻인데 이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임주혜 변호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올림픽 메달, 목에 메달을 거는 순간을 꿈꾸며 인생을 바친 선수들에겐 이 메달은 무엇보다 값질 텐데요. 그런데 이 올림픽 메달 품질에 문제가 있어 논란입니다. 지난 8일 스케이트보드 동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나이자 휴스턴 선수는 SNS에 자신의 메달 상태를 공개했는데요. 불과 열흘 만에 동메달의 도금이 벗겨져 잿빛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휴스턴은 메달이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것 같다며 메달의 품질에 대해 꼬집었는데요. 이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손상된 메달을 모두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면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뒷면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 철조각이 담긴 파리올림픽 메달. 새겨진 그림은 멋지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양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겠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메달의 품질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온 국민의 비판을 받고 실형까지 산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씨가 또 한 번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한류 매체에서 승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었고 승리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며 직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인도네시아 지역이 어딘지도 모른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는데요. 이번 일은 일단락되더라도 그간 너무 큰 무리를 빚었던 승리 씨이기에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빅뱅과 지드래곤을 언급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오지 않느냐는 이 반응이 지배적이라고요. 승리 씨가 분위기에 취해 처신을 잘못했고 다신 그런 일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